자, 계속 볼게요. 72쪽에 외부 효과다. 그죠? 이 외부 효과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 효과는 이 자체로도 단독 문제로도 잘 나와요. 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볼 건데요. 외부 효과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익 손해를 보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교재하고 똑같이 맞출 테니까 교재 72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부의 외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좋은 거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 일단 이 가장 일반적인 주거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밀집적인 주거지가 있는데 여기에 안 좋은 시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공업시설, 환경물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공장 바로 주거봐서 인근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보니까 여기 주거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폐암 또는 이런 암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이렇게 피해가 나타난다. 그런데 얘가 딱히 보상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이 공장은 의도성이 있었을까요? 이 마을 주민들을 죽이려 온 건 아니잖아. 공장 위치를 찾다 보니까 하필 요 위치가 제일 좋았던 거 아닐까? 의도성이 없어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그냥 영향을 받아요. 요걸 부의 외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주거단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 미술관 하나, 미술문화센터를 짓겠다라고 봐요. 그런데 미술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주비가 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에 다 만들어주질 못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지하체 중에 한 군데만 짓겠다.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하체가 우리한테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 문화센터가. 그럼 이 건축비는 전부 다 이 대기업이 부담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문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긍정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전국에 하나의 공장 문화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의도성이 없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의도성 없이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보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는 사적 비용보다도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입니다. 사적 편익보다도 사회적 편익 이렇게 나오는데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얘는 우리 마을 주민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사회적 마을 주민은 안 좋아졌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기업은 이익을 보겠죠. 혼자서. 민간기업 하나 이익을 위해 마을 주민 전체 피해를 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 요거 똑같이 적을게요. 왼쪽에 똑같이.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 비용.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편익 또 마찬가지. 사적 편익. 그리고 사회적 편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로 와요. 어떤 구조냐면은 얘는 이 민간기업 하나의 비용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 하나의 비용, 건축비 지급으로 해서 마을 주민 전체가 좋아졌다. 이걸 외우는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을 주민이 안 좋아졌으면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마을 주민이 좋아지면 사회적 편익이 큽니다. 그러면 자, 안 좋은 거는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좋은 거는 정의 외부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해하시겠나요? 사적은 반대.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다 재같이 이렇게 딱 표시하시면 됩니다. 아죠? 표시하고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부하고 정의 외부에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밑에 부의 외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얘는 과다 공급의 문제가 있어요. 즉,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공장은 주거지에 자꾸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도상국일 때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법 제도 정비가 끝났으면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 냅두면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과다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은 원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과소 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다 문제, 과소 생산 밑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규제를 하게 돼요. 요거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장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안동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떨어집니다. 안동시장.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안동시장은 삼성그룹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 위한 도로도 내줄게. 그리고 거기 세금도 안 받을 거고 거기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줄게. 그 다음에 관리비도 지원해 줄게. 이렇게 혜택을 자꾸 주겠죠. 그래야 이게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장려정책을 펼친다 라고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밑인데요. 이렇게 규제를 하잖아요. 규제를 하면 요거는 원래 요 정의 배부가 발생하면 수요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배부가 발생하면 수요 감소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하면 수요가 아니고 공급이 돼요. 생산은 억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규제하게 되면 공급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규제하게 되면 규제 밑줄 거치고 공급 감소 동그라미. 오른쪽에 정의 외부는 수요 증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얘들을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한 요런 쪽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익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코즈 정리라는 걸 보죠. 코즈 정리는 뭐냐? 지금부터 한 5, 60년, 6, 70년 전에 코즈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정리했어. 즉,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요걸 규제하니까 이런 생산 억제가 나온다. 그걸 자율적으로 둘이 조정하게 만들면 공급 억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 코즈는 불분명한 환경사용 재산권의 설정을 분명하게 해준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즘 좀 받아주고 있지만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둘이 협의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돼요, 잘.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 요거에 관한 문제를 프린트물 한번 풀어볼까요? 프린트물 항상 끼워 넣죠. 자, 문제 몇 번이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의 실패 요인, 즉 시장 실패 요인은 외부 효과, 공공재, 정부의 비대성, 독과점, 규모의 경제가 있다. 맞죠? 불안전이지만 꼭 불안전 아니고 독과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번. 부의와 외부가 발생하는 재화는 상대적으로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 여기 봅니다. 부의 외부는 과다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책 파트 3번입니다. 주택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었으면 정의 외부가 발생하므로 공급은 일정한 가운데 수요는 증가하죠. 요거 수요 증가, 수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4번. 외부로 인해서 외부효과로 인해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클 경우. 자 볼게요.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럼 이건 정의예요, 부예요? 화살 빼고 적었어요. 부의 외부. 화살 빼고 적었어요. 부의 외부. 부의 외부는 과소 생산이다. 부의 외부는 과다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못 푼다 봅니다. 정확하게 요걸 모릅니다. 요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면 백방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요게 암기가 딱 되어 있으면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해를 발송시키는 목재 공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공급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거죠. 구입에 대한 규제는 공급이 좌측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이제 이거죠. 그럼 알았다. 시장 시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겠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라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73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제 요쪽으로 넘어왔어요. 정부 개입이 나옵니다. 1. 직접 개입 밑줄.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토지은행, 토지구역 정리, 공영개발, 공공임대, 공공보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직접 개입을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직접 개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그래프에서 수요 공급 기억나죠? 그때 여기는 뭘 적었죠? P 가격을, 여기는 Q 양을 적었죠. 그러면 여기 P 가격에다가 통제한다든지 Q 수요 공급을 조절하면 직접 개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 통제,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가격 통제, 임대료 규제, 여러분 들어본 분양가 상한제, 그런 게 직접입니다. 가격. 그 다음에 양, 정부가 공급량을 해요. 그게 공공임대, 공공보유, 그 다음에 공영개발, 이런 거죠. 이게 정부가 공급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수요급에 뛰어들면 직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개입은 굉장히 정책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는 대신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간접이나 이용 규제를 많이 합니다. 간접 개입 밑줄. 조세금융보조금 부담금 밑줄 따라합니다. 조세금융보조금 부담금. 외워야 됩니다. 조세금융보조금 부담금. 정부가 이 사업을 육성하고 싶으면 그 사업에 세금을 깎아줘요. 그럼 장려가 되겠죠? 이걸 하면 금융적인 대출을 많이 해줘. 부동산 기업은 죽었어. 살리고 싶어. 대출을 잘해주면 됩니다. 금리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육성하고 싶으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규제하고 싶으면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개입하는 게 간접입니다. 세 번째, 이용 규제는 법, 제도, 행정적인 규제인데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동그라미 꼭 암기해 놓습니다.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도가 대표적인 이용 규제다. 반드시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용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건축 규제, 인허가 이런 걸 통해서 구입 규제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섞어놓고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용,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직접은 개념을 이야기했고 간접은 외워야 됩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용 규제는 지역주구제, 개발권, 양도 딱 두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암기한 다음에 인허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다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는 제가 없지만 여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정부의 토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다루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토지 문제를 개입하면 토지 정책, 정부가 주택 문제를 개입하면 주택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4쪽부터는 정부의 토지 정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뭐냐? 지역지구제입니다. 쌤, 지역지구제가 뭔데요? 우리 공법에서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통칭해서 지역지구제라고 말하는, 즉 토지에 대한 모든 이용 규제를 지역지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고의 배분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밑줄. 자, 우리 한번 또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동네를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5살 요런 때죠. 그러면 아주 과거니까 그때는 아마도 지역주거제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지역주거제 70년대부터 구비가 됩니다. 그다음 발전하면서 개발법, 정법은 또 따로 나오는 거예요. 국토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꾸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국토 계획에 관한 법이 잘 없었어요. 자기 알아서 집을 지으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어떻게 되냐,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 뭐라 그러죠, 그 가축을 키우는, 돼지 같은 걸 키우는 그런 축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그마한 공장도 하나 있었는데 보로구 공장. 뭔지 알죠? 보로구 공장.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그 보로구를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멘을 탁 찍어서 내면 끝. 굉장히 간단해요.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돌 자재를 넣고 그걸 틀에다가 넣어서 말려서 들어내면 끝이라. 그런데 햇빛이 그냥 말르면 갈라지잖아요. 물을 뿌리더라. 중간중간. 그래서 그걸 물을 왜 뿌리나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하는 사람의 좀만 숙소,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겨 있어요. 주거, 농업, 공업이 뒤섞여 있는 거라. 그러면 주거가 쾌적하겠냐고? 안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용도 지역 지구제가 이 지역에 실시가 됩니다. 딱 나눠서 여기는 주거, 그 다음에 여기는 녹지, 여기는 준주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이렇게 딱딱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쾌적해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아져.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규모 주택단지, 아파트단지, 그다음 상업지도 들어오고 녹지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지역지구제 지정되면 요 마을이 좋아졌다, 그죠? 단기적으로 어떻게 좋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집값 오는 이득인 초과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자, 장기적으로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항상 그래요. 공급은 시간이 걸려요. 이 지역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지역에 개발 붐이 있다는 건 집값이 뜬 거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게 주택이 막 들었어요. 이제 주택값이 안정되면 즉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뛰어든다 이런 거죠. 왜 돈 되니까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집값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초과이윤이 소멸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자, 지역적 효과 동그라미 1번 단기 효과 밑줄. 지역제어제 실시 밑줄. 부의 외부가 제거되면서 수요 증가 밑줄. 미연 두 번째 줄에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밑줄. 뒤끝 끝에 이 초과이윤은 사선적 독점자가 누리게 된다. 원래 이 동네 사는 사람만 초과이윤을 누립니다. 2번 장기적 효과 밑줄.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자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자 시장 진입, 공급 증가 밑줄. 이걸 말하는 거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뒤끝 끝에 기존 공급자와 신규 공급자 모두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사에만 누린다. 자, 밑에 비용 일정 증가 함수는 저번 주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안 했으면 자, 제가 볼게요. 안 했으면 이거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안 했으면 이거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 장기적으로 이게 비용 일정이냐 아니면 비용 증가냐 아니면 비용, 이거 한번 알고 이제 안 할 겁니다. 감소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 자 볼게요. 이 동네 원래 이런 집값이 1,000만 원 있어요. 분양가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역지구제 지정되면 재개발의 느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동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1,50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공급이 뛰어들어요. 주택이 막 아파트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비용 일정 산업은 어떻게 떨어지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축비가 비슷해요. 그럼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나? 딱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하고 같은 것. 그런데 비용 증가 산업은 건축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1,200까지 떨어져. 그러면 옛날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가격이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이러면 안 돼. 가격이 떨어졌는데 옛날보다 높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얼마냐? 요거보다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감소사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보다 건축비가 줄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는데 옛날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요. 이거는 이름 따라갑니다. 일정은 그대로, 증가는 위로, 감소는 아래로. 이해하시겠죠? 별 필요도 없어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요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 사실은 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렇게 요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올라갔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요렇게까지 왔다 다시 올라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몇십 년 주기로 이렇게 된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안 올라가요.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개발되면 올라갔다가 공급량이 많은 좀 떨어졌다가 건축비 옛날보다 요만큼 내는 거죠. 그 다음 또 호재에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요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 보고 간다. 그 다음에 양을 볼게요. 자, 공급이 증가했죠. 양은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공급이 증가했는데 양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밑에 자료 봅니다. 74쪽에 비용 일정 산업, 증가 산업, 감소 산업, 가격은 동일, 높게, 낮게.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주택량은 전부 다 뭐예요? 주택량 증가 전부 다 묶으세요. 그걸 묶어버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역지구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지구제는 이걸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 딱 요것만 포인트를 잘 하시면 됩니다. 요까지는 너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설명해야 하는 거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요런 느낌인데 지역지구제는 자 여러분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뜻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이것도 허점이 있어요. 어떤 허점이 있는지 볼게요. 자, 1번 지역주구제 장점 기업 끝에 효율적이다 밑줄. 단점 기업 끝에 지역적 형평성 밑줄. 니은디 거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게 예전에 전부 다 그냥 막 농지 비슷하게 쓰는 동네입니다. 농사짓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주거, 여기는 상업, 여기는 녹지 또는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뭐죠? 할렐루야. 여러분 토지가 여기 있으면 뭐예요? 망했어. 쓸데가 없어. 나는 푸른 게 좋아서 녹지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예전엔 똑같이 농지였는데 요 놈은 상업지로 지정되니까 자자손손 건물을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지역적 형평성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토지 소유. 그래서 지금도 토지 소유자 중에서 개발 제한구역 토지 소유자는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풀게 해달라고. 풀어주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묶어놓은 건데 대단한 해안입니다. 그때 안 묶어놨으면 그때 서슬 풀 때 묶어놓으니까 아무 말 못했지. 지금 개발제한 지정해봐. 끝장입니다. 가만 안 있습니다. 그때 지정해놓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요즘은 지정하려면 보상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감히 대들지 못했잖아. 그죠? 대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단한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단점 장점은 존재하는데 그것만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개발구역을 뒤에 대통령들이 다 풀어가지고 집주인 다 써먹었잖아요. 뒤에 다 써먹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서울은 관내 개발 제한 구역이 없어요. 경기도는 있어요. 서울은 없어요. 다 풀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점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항상 좋은 거라는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번 새로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조의 보완 대책 보셨나요? 자, 요걸 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월에 안 하고 새로운 걸 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좀 자세하게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성과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자, 첫 번째 끝에 공해 물질에 대한 총량을 규제한다. 이것만 밑줄.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이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이 공장이라든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총량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만큼 충족되면 여기에 공장을 지방에서 수도권 이전을 안 해줘. 그래서 세법 시간에 보면 배우잖아요. 요렇게 들어올 때 요렇게 나갈 때 세율이 달라지는 거 세법 시간에 그것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성과주의, 즉 수도권에 공장에 대한 총량을 정해놓고 요 총량 티오가 있으면 들어올 여유가 있으면 인허가를 내주고 없으면 안 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 단위 개발. 요거는 첫 번째 끝에 단지 전체를 하나의 규제 단위로 밑줄. 요게 뭘 말하느냐? 공법에서 배우는 지역 그러니까 지구 단위 개발이에요.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가 안동시 전체를 놓고 볼게요. 안동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기는 대규모 주거, 여기는 대규모 공업시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상업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출근, 퇴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안 한 거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요만큼을 지구 단위로 만들어서 요 안에 공업시설과 도로 주고 녹지, 주거를 같이 줘버려요. 그럼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저희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요즘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사천 가기 바로 전에 정촌 뿌리산단이 그래. 정촌 뿌리산단이 이쪽 보면 공장인데 이쪽에 상업지구와 녹지 건너편에 주거지가 있어요. 이렇게 출퇴근하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게 뭐냐? 지구 단위 계획 말입니다. 3번 재정적 지역 지구제. 두 번째 줄에 현물 기부하거나 기반 시설 국가의 기속 밑줄. 그러니까 니는 개발이 나오잖아. 혜택 좀 내라. 예를 들어서 야, 이 개발하게 해줄게. 대신에 학교 하나 지어라. 건설에서 개발해줄게. 대신에 그 도로 니가 넣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말하는 재정적 지역 지구제입니다. 네 번째 상여 지역 지구제 밑줄. 좀 어려운데 요거는 용적률 인센티브 요것만 밑줄 거세요. 어떤 거냐? 공법에서 공개공지 배운 적 있나요? 공개공지.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물 앞에 도로에 우리 소유의 토지를 주위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우리 빈 땅을 공개 혜택 준. 그래서 시민들 앉아서 저희 예를 들면 이래요. 왜냐면 이게 사거리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인데요. 여기 이마트가 큰 게 있어요. 이마트가.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마트 앞에 버스 정거장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마트에서 자기 땅인데도 이 그 공지를 공개를 해요. 여기다가 소파도 놔주고 의자도 놔주고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거라. 햇빛 맞게 글도 이마트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예쁜 짓을 하면은 정부는 얘한테 혜택 좀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 사람이 건물을 돌릴 수 있는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이걸 공개공지라 그래요. 즉 자기 토지 소유의 토지를 공지를 공개하면 그만큼 용적률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상여지역 보너스죠. 상여지역지구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지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6번 개발권 양도제 밑줄. 이게 뭐냐 넘어가 볼게요. 자, 76쪽으로 넘어갑니다. 76쪽에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쌤, 개발권 양도제가 뭔가요? 이러면 답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지역은 땅을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요 땅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유물이 발견됐어요.
공용화석이. 그럼 이 공용화석을 발굴할 때까지 이 토지는 사용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공용화석은 청청이 있잖아. 청청이. 이 지층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나씩 발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토지는 뭐냐? 개발하라 라고 허가를 내줘.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하니까 룰을 알라. 이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하니까 비통하겠죠. 어떻게 하냐? 요 이익을 이게 돌려줘요.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이 뭐라 그러죠? 보존지역이라 그러죠? 개발되지 않은 사람에게 개발되지 않은 사람의 토지의 소유권에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3개가 있죠.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미국은 여기다가 환경과 그 다음에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여기다가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건물을 올려라. 대신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개발권을 사와서 요 개발권으로 건물을 올려라 라고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올리는 사람이 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얼마면 되겠니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니 공짜로 해주겠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요 개발권을 요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요 개발권 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흘러들죠. 이 개발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보상을 정부 돈으로 했나요? 아니잖아. 정부 예산 하나 왔었잖아. 규제하고 부금한 거라.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냐? 얘가 한 거예요. 시장기구에 의해서 보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개발자형 지정하고 보상 그런 거 안 합니다. 미국입니다.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서슬퍼런 시절에 지정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느낌.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두 번째 줄의 윗줄입니다. 손실을 보상,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존지역에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물리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법이다. 밑줄. 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밑에 질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요? 개발권이 넘어가요? 이것들이 이해를 못한다. 개발권이 넘어간도 이름에 적어놨는데 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소유권 중에 하나 개발권이랑 권리만 뺏어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은행은 가볍게 밑줄만 긁고 넘어갑시다. 토지은행 이거는 뭐냐? 정부가 이 토지를 이 지역을 나중에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토지를 미리 구입합니다. 정부가 미리. 그래서 정부는 국토부에서 10년 단위의 장기 토지 비축 계획을 세우래요. 그다음 매년 단위로 이런 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에 대한 정부가 비축량을 이렇게 적정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해서 정부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이 지역을 나중에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돼요. 지금 개발 안 할 거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토지를 사용을 합니다. 남는 거는 민간에 다시 뭐 한다? 정부가 매입 매각을 하죠. 매입 매각.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 개입이 되는 겁니다. 양의 수요 공급에 뛰어들어서 그게 개발 토지은행입니다. 자, 가로 1번에 토지은행 밑줄 것이고 장점은 참고적으로 보고 단점만 보도록 할게요. 단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부담이다. 밑줄.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토지를 자꾸 매입하다 보니까 주변 토지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77조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78, 79, 77, 78, 79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해주세요? 이게 공법 내용이에요. 빼기는 MS 넣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택정책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뭘 할 거냐? 요거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거 뭐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놈 위주로 딱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놈은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인데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재 79쪽에 보시면 가로 1번에 임대주택 정책 밑에 가로 1번 뭐라 되어 있죠?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죠.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철저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집주인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주인은 좀 돈을 벌겠지만 세들어 사는 세입자 저소득자는 임대료 50만 원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죠? 정부가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뭐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재고 가격을 통제해요. 이 말은 뭐냐? 요거 밑으로 받아라 재고 가격을 통제. 요거 밑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비슷한 게 최저임금 있죠. 만원 위로 줘라. 그거 하시겠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재고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재고 가격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30만 원 밑으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재고 가격이 70만 원, 이때는 재고 가격이 30만 원인데 70만 원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됐죠. 얘는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됐죠? 낮게 규제인데 높게 규제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뭐냐? 시장 임대료 얼마나 그랬죠? 그러면 정부에서 70만 원 밑으로 받아라. 70 받아도 되고 60 받아도 되고 50 받아도 되고 40 받아도 되는 거죠. 밑으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재고를 통제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때 얼마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50일. 왜? 이게 무슨 가격이니까 합의된 가격이거든. 합의된 가격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낮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게 규제하면은 수요자가 좋아졌죠, 세입자가. 그래서 낮게 규제하면 수요자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의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초과 수요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요만큼, 지금 말하는 요만큼이 뭐냐? 초과 수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초과 수요면 얘는 초과 공급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 그랬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낮게 규제하면 효과 있지만 높게 규제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규제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살펴볼 때 항상 이거는 단기와 장기로 나눕니다. 단기는 수요 입장이고요. 장기는 언제나 공급 입장입니다. 자, 수요. 여러분이 세입자입니다. 임대료 얼마나 했죠? 원래 50만 원. 정부가 얼마로 규제했죠? 30. 좋아졌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안동 외곽에 있는 사람도 들어와요. 서울 지역에 임대료를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서울 외곽에 경기도 사람이 들어와. 왜? 서울 인값, 집값이 싸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인 입장으로 합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옛날에 50만 원 받다가 얼마 받아야 돼요? 30만 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어떻게 공급이 감소하느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 생각할게요. 이 원룸을 했는데 원룸을 20억 주고 샀어. 대출 15억 들여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 예를 들어서 좀 강한 게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임대료를 50만 원 받으면 대출 이자 내고 세금 내고도 내가 좀 1, 200만 원 남아.
근데 정부가 30으로 규제해버렸어.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모자라요. 그러면 투자할 마음이 사라지겠죠. 원룸이 낡았어. 고시원이 낡았어. 걸고 원룸을 짓는 게 아니라 주차 빌딩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줄었네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냐? 투자를 기피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수요 증가 다음에는 공급 증가 있어야 되는데 공급 감소가 있어. 이거는 왜 그렇느냐? 시장에는 두 명 있죠. 누가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는 어떻게 됐죠? 좋아졌고 공급자는 정부 개입으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얘가 시장 이탈하면서 주택량이 줄어들어요. 왜? 공급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해할 거는 초과 수요라는 말은 돌려서 말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죠. 공급이 안 된단 말이잖아. 수요층에는 초과 수요, 공급층에는 공급량 부족.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집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없어. 왜? 빈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녀요. 집이 없어. 그러면 건물 집주인이 원래 정상적인 거면 30만 원 받아야 되지만 관리비 좀 올려서 받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래도 더럽고 치사해도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이게 이중 가격이라. 자, 뭐냐? 집세는 못 올리는데 임대료는 못 올리는데 관리비를 올려버린 거야. 편법으로. 이해하시겠죠? 관리비 규제하면 또 다른 걸 또 올려. 어떻게든 집주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정책은 결론적으로 뭐죠? 실패입니다. 왜 실패죠? 시장에는 두 명이 있는데 정말 누패를 들었죠? 수요,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이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을 같이 펼쳐야 돼. 공급하면서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 예, 공급 부족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규제만 하면 실패다. 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79쪽입니다. 임대료 규정책 메모하시고 동그라미 2번. 재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시장 균형 임대료 이하에서 재고 임대료를 실시할 때 효과가 있다. 요거 말하죠? 낮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이면 높을 때는 어떻게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 밑줄. 그게 요거죠. 자, 단기효과 기억 수요 증가 동그라미, 장기효과 니은 끝에 공급 감소 동그라미.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다시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명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설렁설렁 보면 됩니다. 자, 티커 볼게요. 기존 부동산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임대호 부동산의 실적인 수단이 제한된다. 다른 용도로 전환 밑줄. 실적 수준이 제한된다 밑줄. 리얼 중간에 임대인은 추가적인 음성적 비용을 요구하며 이중 임대로 암시장이 형성된다. 웃돈 주고 거래를 하게 된다. 왜? 웃돈 안 주면 집을 못 구해요. 미음 두 번째 줄에 주거이동이 제한된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갈 집이 없어요. 자, 그래서 7번 밑줄. 초과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가 심화된다. 초과 수요는 갈래수요로 더 크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초과 수요는 주택 부족이 났죠. 이게 단기보다 장기가 커요. 왜 그러냐? 단기는 뭐만 변했죠? 수요. 장기는 뭐까지? 공까지. 둘 다 엎친데 덮쳤으니까 장기수로 더 커지겠죠? 갈래수요 왜 커지냐 볼게요. 이게 자, 수요가 탄력일까요? 공급 탄력을 말하는 걸까요? 결론은 둘 다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그래프를 그리면 알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요게 초과 수요죠. 자, 볼게요. 제가 수요를
탄력적으로 할게요. 탄력적으로 기울기 뭐하죠? 뺐다 가니까 초과수요 커지죠? 공급도 한번 해볼까요? 공급을 뺐다 가게. 탄력적으로 커지죠? 수요나 공급이나 탄력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초과수요 요거는 더 커진다. 결론 장기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는 커진다. 됐나요? 이렇게 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보조까지만 좀 시도로 갈게요. 보조 봅시다. 자, 두 번째. 이 둘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 임대료 보조 정책. 자, 이거는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자에게 보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 보조를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자, 단기는 누구 이해하라 그랬죠? 수요. 장기는 누구요? 자, 단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합시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시장 임대료 얼마죠? 50만 원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입자가 30만 원만 냈죠? 여기도 세입자는 30만 원만 냅니다. 20만 원 정부로부터 뭐 받아요? 실질적으로 내 돈은 30만 원밖에 안 나가죠. 그러면 야하나 수요자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수요 증가는 동일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공급 볼게요. 공급. 여기는 시장 임대료 50만 원인데 집주인 얼마 받았죠? 30. 여기는 50만 원인데 집주인 50만 원 다 받았죠? 30만 원은 세입자한테, 20만 원은 보조금으로. 하여튼 다 받았잖아. 불만이 없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요게 왼쪽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 나타납니다. 수요 증가라면 공급 증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자,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요 증가는 위 집값이 올라가겠죠.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주인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50만 원인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50만 원이 52만 원 올라갑니다. 그럼 2만 원만큼 집주인이 더 먹잖아.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는 아래 위. 임대료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임대료 하락하면 이게 48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입자인 나는 즉 내 돈 30만 원 주다가 28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가격을 안 해요? 가격을 통제를 했잖아. 그죠? 여기는 정부 가격 통제하니까 시장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딱 명확하게 암기합니다. 교재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단기적 효과 밑줄 기업 수요 증가 동그라미. 그다음 두 번째 미연 시장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임대 공급자는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밑줄 가격 올라가니까 아까 임대인 혜택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효과 밑줄 기업의 중간 공급 증가 동그라미 미연입니다. 장기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임차인이 정책 혜택을 보게 된다. 자, 결론 임대료 보조정책은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LH 또는 SH 또는 지방자치 내 다양한 정부 기관이 임대 보조에 대한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면 LH에서 지원하는 임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시험에서 좀 만나시면 되는 거고 여하튼 그렇게 된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뭐냐? 수요자 보조였어요. 그런데 공급자 보조는 뭐냐?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1.
동그라미 1번 생산자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밑줄. 니은 공급 증가 보이나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급자의 보조에도 결론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면 여기도 공급자가 똑같죠. 결과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나 공급자에게 보조하나 결과는 비슷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때 주택 100만 원 건축 이런 게 있었잖아. 집이 남는데 그런 짓 하겠냐고. 집이 모자라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정부는 여러분한테 보조금을 주고 싶어. 여러분 보조금 받아 집을 구하고 싶어. 집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 보조금을 줘요. 예를 들어서 민간 건설에도 인허가 낼 때 네가 분양이지만 임대도 한 동 지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LH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정부기관에서도 분양도 있지만 임대도 있어. 이렇게 하면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지금은 집이 많아요 부족해요? 많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내 임대 보조금을 주면 알아서 내가 해. 내가. 그래서 주택이 부족할 때 요거 효과적이고 주택이 남아돌 때 요거 효과적인데 지금은 주택이 남으니까 대부분 수요자 보조지 공급자 보조는 거의 없어요. 자, 수요자 보조인데 1. 가격 보조 2. 현금 보조. 가격 보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임대료만 딱 쓰게 만들어요. 이걸 다른 데 못 쓰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나 정책 달성 효과가 큽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이 그런데 현금 통장으로 계산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주택에 쓰니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죠? 소비자 효용이 커요. 내 만족감이 커지잖아. 현금을 받으니까 내가 집세 보태기도 하고 형편이 모자라면 식료품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판 안 주셔도 되니까 좀 쉬었다가 들어가죠.